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법인 파산 신청서 실제 양식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산 신청서 제목이 있고요. 여기 이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죠. 대표이사 이렇게 써주고요. 주식회사, 무슨 서초전자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주소 쓰시고 대표이사 홍길동, 전화 쓰고 이메일 쓰고, 그 다음에 대리인 있으면 이제 대리인도 똑같이 씁니다. 신청 취지는 딱 한 줄입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서초전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관제인 선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신청 취지 이렇게 딱 간단하게 쓰면 되고요. 면책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청 이유를 써줍니다. 채무자 사업 회사의 개요. 이 회사는 이제 등기부라든가 설명자료, 주주명부, 조직 등을 기초로 채무자 회사의 계략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사업 목적, 채무자는 2012년 1월 1일 땡땡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신청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목적 사업은 무엇입니다. 전자 부품 제조입니다. 회사의 연역은 채무자 회사의 법인 설립부터 현재까지 회사 연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회사 연역은 이제 등기부에 나와 있죠. 그렇죠? 회사 설립하고 그다음에 업무 협약 납품하고 인증받고 상을 수상하고 이제 회사의 내력을 쓰는 거죠. 공장 개설하고 회사의 어떤 발전 현황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모회사 자회사 관계회사 현황 없으면 없다고 쓰고요. 채무자 회사는 신청 기준으로 모회사는 존재하지만 자회사로 채무자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땡땡이, 관계회사로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뭐뭐가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공공은 휴원 파산 신청을 하였어요. 관계인 주식회사 역시 조만간 파산 내지 희생을 준비 중이다. 회사 자본 및 주주의 구성. 주식회사니까 이제 이게 가장 먼저 나오죠. 채권 채무보다. 주식 현황 및 자본. 채무자 회사의 주식과 자본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과 자본의 현황은 법인 등급에 있는 걸 그대로 뺏기면 됩니다. 거기 발행할 주식이 총수. 수권 주식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10만 주. 발행 주식이 총수. 실제 발행한 주식. 발행할 주식은 언제까지 예정되어 있는 거죠. 10만 주. 현재 5만 주. 한 주의 금액 5,000원. 1,000원이면 1,000원. 자본 총액. 발행 주식 곱하기 요거죠. 5, 25,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 변동이 있었으면은 이게 이제 등기부에 나오죠. 언제 설립해서 증자한 얘기. 이렇게 네모칸 만들어서 이렇게 딱딱딱 보기 좋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장 여부 및 주주의 구성. 대부분 이제 비상장 법인이죠. 저희가 하는 거는. 그래서 주주 명부만 써줍니다. 이렇게. 그 회사의 어떤 주주 명부. 세무서에 있어요. 이거는 세무서에. 신고된 거 있습니다. 주식 변동사항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그대로 뺏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경영진. 이건 이제 회사의, 주식은 회사의 소유주를 말하는 거죠.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죠. 회사의 임원 및 구성 및 종업원 현황. 이건 임직원을 말합니다. 임원은 이제 경영진이죠.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이렇게 쭉 써줍니다. 사회이사도 있으면 써주고요. 그다음에 성명 써주고, 생년월일 써주고, 담당한 업무 써주고, 혹시 임원이라도 주식 같은 거 갖고 있는지 지분 비율 써주고, 상근 비상근 여부 써주고요. 종업원은 채무자 회사의 직원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에는 40명이었으나 현재 38명이 퇴사해 현재 2명이 남아있다. 현재는 종업원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시설들 쓰죠. 물적 시설, 공장 영업소유 시설. 채무자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법인 등급의 본점으로 기재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몇 번지입니다. 위 사무소는 몇 년 몇 며칠 보증금 1억 원, 차임 몇백만 원, 관리비 100만 원을 정하여 사용하였는데 현재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고 나면 약 4,400만 원 정도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관제인이 4,400만 원 회수하려고 노력을 하죠. 정보를 제공해요. 그 밖에 공장 쓰면 공장은 채무자 회사의 공장은 2020년 1월 1일 설립한 경기도 시화공단에 어디에 있다. 아니면 영등포 구로도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다든지, 아니면 경기도 양주시 주소를 쓰고 공장의 규모 좀 자세하게 써주면 좋죠. 그다음에 영업소가 있다. 지점이라든가 영업소가 있으면 써주는데 대부분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감독 관청도 써줘요. 그걸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이건 주로 이제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은 이런 데 허가를 받지만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자유죠.
회사의 채무자의 사업 중 관할 허가를 받거나 행정청에 신고 등록하여 감독을 받는 사항은 없다. 관할 우체국은 서초구면 관할 등기소는 중앙지방법원 등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이제 회사의 주주, 종업원, 임직원,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시설 쭉 써줬죠. 본점, 공장, 시설. 이제 업무의 사항을 써야죠.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주요 영업 종목, 채무자 회사는 뭐 전자부품, TV의 제조, 판매, 수출입 등을 영업하는 것을 영업 종목을 하고 있다. 이 등기에 나와 있죠. 거래처 써주고요. 주요 거래처. 내가 공급하는데 매출이죠. 매출처. 그 다음에 매입, 뭐 재료라든가 이런 거를 구입하는 데죠. 매출 파는 데하고 구입하는 데. 거래은행. 거래은행 계좌는 다 써줍니다. 이것도 표로 만들죠. 아예. 이런 식으로. 순번, 은행명, 계좌번호, 금융사무, 잔고, 비고. 쭉 이제 이거 뭐 보통 보면 한 페이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뭐 대차대조표라 그러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그렇죠? 가장 최근의 결산 서류를 바탕으로 각각의 계정 과목에 세부적으로 기재해 줘야 됩니다. 자산 먼저 항상 개요. 2014년 매달 기준으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자산은 총 3억 원이며 이 자산을 청산할 경우 시체 약 5천만 원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상하는 걸 써줘요. 이건 어차피 관제인이 점검을 합니다. 계정 과목 항상 이런 식으로 그 재무상태표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가 뺏겨서 써줍니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거는 이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죠. 공인회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현재 유동자산은 1억인데 실제 가치는 300만 원에 불과하죠. 현금 100만 원, 200만 원. 이 당좌자산이 있어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없다든지 회수할 가능성이 없고 단 100만 원만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재고자산도 마찬가지. 제공품. 재고자산이 있어도 실제로 이게 5천만 원을 받을 리가 없죠. 재고는 확 떨어지죠. 특히 원당 같은 거. 그래서 이게 거품이 이게 1억이지만 막상 청산 가치는 300번이 안 됩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비유동자산은 마찬가지죠.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출자금, 퇴직운용자산, 뭐 그동안 뺐었다든지 뭐 대출 받았다든지 해서 2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고, 유형자산, 이제 이건 가격이 좀 높죠. 부동산, 차량 운반금, 비품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거기 뭐 근저당이라든가 이런 게 다 설정돼 있으면 실제 가치는 50만 원을 불과하다. 무형자산, 개발비, 특허권, 회원권 이것만큼 거품이 없죠. 이게 이제 처음에 막 투자를 할 때는 이걸 다 자산으로 잡아주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특허 개발이나 뭔가 개발을 한다 그랬을 때 돈은 다 쓰죠. 근데 자산으로 돼 있어. 무형자산으로 뭐 20억, 30억. 근데 이제 결국은 다 증발되는 거죠. 날아가는 거죠. 50만 원도 안 되죠. 임차보증금 1억 중에 그나마 이게 뭐 월세 빼고 관리비 빼고 미납세 빼고 그렇죠? 4,400 회수. 그래서 총 장부상으로는 3억이지만 실제 환가할 수 있는 거는 한 15%, 16%, 17%에 불과하죠. 5천에 불과합니다. 이제 아까는 비유동자산 자산 쓰고 유동자산부터 돼 있죠. 유동에는 당자와 재고, 비유동에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써줍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재무상태표 현금성 자산은 3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얘가 이 부분을 판사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써주면 채무자 신문표가 있습니다. 신문사항 한 50개에서 100개 되는데 거기에 현금성 자산이 3천으로 돼 있는데 실제 환가할 만한 건 얼마냐. 근데 없다 그러면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자세하게 써줘야 됩니다. 여긴 이유가 있죠. 예대상계. 대출을 받았던 얘기죠. 예금이 있지만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서 상계하면 제로라는 얘기죠. 세무서의 압류로 인하여 실제 인출할 수 있는 금원이 없어 청산 가치는 제로입니다. 그렇죠? 매출 채권, 외상값이죠. 그렇죠? 외상 매출. 그렇죠? 이것도 뭐 이제
그쵸. 쭉 늘어나면, 근데 이제 결국은 상대방이 폐업을 하거나, 뭐, 개인 같은 경우 파산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부도, 그죠? 수표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부도가 났다. 이러면은 회수 가능성을 거의 별거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은 사내이사에게 350을 대한 건데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것으로 자산항목이 단기 대응 계정을 계산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영업비용으로 쓴 건데, 그쵸? 이사한테. 근데 사실상 명목은 단기 대여금으로 해놨지만 실제로는 영업비용으로 썼다. 그러니까 사실 명목만 돼 있는 거죠. 없죠.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법인 파산 하다 보면 대부분 이래요. 그래서 진짜 뭐 한가할 만한 게 거의 없죠. 미수금, 그렇죠? 미수금도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여기 보죠. 미수금 50만 원은 누구에 대한 대여금 300원의 인정 이자를 계상해 놓은 것으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회계 처리의 편의상 이렇게 해놨던 얘기죠.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재고자산 5천만 원은 채무자의 제공품인데 실제로 상품으로 매각하기 어려운 자산을 이를 매각할 경우 원재료 기준으로 200 정도에 불과합니다. 재고자산의 경우 채무자가 영업활동을 소모한 것 외에는 별도로 처분한 것은 모두 본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이제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출자금. 어디 출자했으면 그거 빼기 상당히 힘들죠. 그게 이제 거의 뭐 망하거나 뭐 파산할 정도로 돼야지, 그쵸?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이거 대부분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이든 일반 종합건설업이든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많이 하죠. 다만 이제 운영자금이 없을 때는 그거를 현금화해서 바로 현금화할 수 없으니까 걔네들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걸 담보로 해서 출자금을 담보로 해서 예금 담보하고 비슷하죠. 결국 출자금 담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2,300 쓴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것도 직원들 위하여 직원 명의로 가입하는 거 해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부동산이 이제 가장 저건데, 뭐, 오피스텔인데, 여기, 채권 최고액이 8천이고요. 전세금 2천만 원. 그쵸? 근데 이게 1억 이상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건보나 서초세무서, 서초구청에서 시세를 초과해 압류를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회수할 금액이 없다.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는 뭐 차량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400만 원인데 몇 년씩 몇 대 이거 다 이것도 만약에 필요하면 표로 맞죠. 주면 좋죠. 이것도 이제 결국은 뭐 압류가 돼 있어서 회수 가능성이 없다. 비품 이건 뭐 100만 원 이것도 거의 회수 가치가 없죠. 이게 이제 개발비 특허권 회원권이죠. 이게 이제 무형자산이죠. 그렇죠? 이게 리조트는 뭐 100만 원 정도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리조트 일부 저거는 회원권도 거래되지 않는다. 특허권도 막상 팔아보면 거의 관심이 없죠. 그렇죠? 자기가 특허에 대한 것만 있지.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명목상으로는 이제 큰데 실제 한가가 실은 없습니다. 보증금은 여기서 이제 4,400이죠. 근데 앞에서는 이제 자산 썼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단기대여금.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에는 뭐 개발비, 특허권, 그 다음에 뭐 재고자산, 그 다음에 출자금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보증금도 비유동자산입니다. 부채, 이제 자산을 썼으니까 부채하면 이제 잘 정리해야죠. 파산의 목적이 면책을 받는 데 있고 법인 파산도 사실상 법인격이 소멸함으로써 사실상 면책을 받는다라고 교과서에 기재해 있죠. 면책 제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면책 효과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채를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부채 10억이고 재무상태표의 부채와 실제 부채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또 써줍니다. 항상
뭔가 불일치하면 이유를 캐물어요. 법원에선. 그러면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뭐 신문기일에 구두로 답변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신문사항에 이제 그게 언급이 돼 있으면 판사님한테 그 HWP 한글 파일로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걸 신청서에 일일이 다 써도 판사도 다 보기도 어렵죠. 그래서 그 별도로 질문자표를 만든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신청서를 보고 불일치하는 점이 왜 그런지를 질문지표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답변을 해줘야 돼요. 일주일 안에. 세부 내역, 부채의 세부 내역. 부채도 이렇게 이제 딱 그 표로 해서 담보부, 금융기관 대여, 일반 대여, 기타 합계, 무담보 채무, 신용채무죠. 금융기관, 일반 대여, 상거래. 상거래는 이제 무담보죠 대부분. 이게 이제 소송도 많이 걸려 있죠. 그다음에 기타, 합계. 그다음에 이제 우선적 채권이 있습니다. 우선적 채권. 일종의 이제 재단 채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재단 채권이죠 주로. 조세, 공공보험료, 임금퇴직금 다 재단 채권입니다. 우선적 채권. 이제 말하죠. 여기 나와 있죠. 우선적 채권은 파산 선고 이후 파산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되는 재단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세, 임금, 퇴직금, 공공보험료가 이해해 나간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파산 원인의 존재 및 회사가 파산하게 된 사정 쭉 써줍니다. 지급정지 상황, 왜 위기가 초래됐는지, 왜 이렇게 그다음에 부채 초과 사실 언제, 그다음에 재정 상태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그 경과를 써줍니다. 여기 있죠. 설립해서 원무회복을 뭐 상도 받고 잘 나갔어요. 투자 규모도 늘리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쵸?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교역 악화, 그 다음에 코로나 창궐로 인한 시장 상황의 악화. 지금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 그쵸? 아니면 무슨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급 급등으로 인한 뭐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 아니면 이게 이제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죠. 아니면 뭐 시장 경제 상황 악화, 아니면 화재, 전소, 여러 가지 어떤 불운적 상황도 써서 아주만 상세히 기록할 필요 없어요. 대략적으로 기록입니다. 대략적으로 몇 줄. 저 너무 뭐 장황하게 써본다고 해서 판사가 좋아할 게 아니죠. 그런 내용이 일종의 이제 개인 파산의 진술서죠. 진술서도 뭐 너저분하게 네다섯 장 쓸 필요가 없어요. 딱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왜냐하면 그 기본적인 사항은 나머지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면은 다 나와 있죠. 신청시 사항, 사업 계속 유무 대부분 안 하죠. 하면 안 써고요. 종업원 종업원 없다. 퇴사. 부채 정리 사항. 뭐 이거는 이제 미리 대물 변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좀 사적으로 정리한 거, 뭐 퇴직금을 줬다든지 세금을 냈다든지. 그다음에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부정수급이 많이 문제가 되죠. 뭐 최근 상황에서 이제 일단 뭐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뭐 고용보험, 실업보험 이런 걸로 이제 땜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종업원이 고발을 해서 이제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걸리면은 이제 그 형사처벌도 되고 추징금도 나오면 또 비면책 채권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배인가 5배까지 또 개원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개인 파산에서 많이 문제가 되죠. 법인보다는. 물론 이제 법인이 그 주체이면 법인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여기다 이제 쭉 썹니다. 그런 걸 먼저 갚았다든지. 그다음에 자산 처분 현황은 뭐 개인 파산에서도 그렇지만 법인에서도 처분된 거는 이잡듯이 잡아내죠. 누가? 관제인이. 그 다음에 이거는 미리 다 파산 선고하기 전에 다 합니다. 뭐 이런 법인 사무실에서 대부분 부조를 일할 수가 없고 대표이사가 하겠다. 하죠. 이 소명 방법이 이제 이런 내용이 한 30가지 정도 됩니다. 30가지 많지는 않아요. 보면 등기부, 사업자 등록증, 이사의 이사록, 이사의 이사록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 파산할 때
정관, 회사 안내 책자, 회사 속에서 팜플렛이죠. 여기까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주주명부 있죠, 회사 내부에. 그 다음에 회사의 조직 일람표 없어도 뭐 조그만 회사는 안 내도 되죠. 사업명부가 대부분 없죠. 안 내도 돼요. 임직원 현황 쓸 때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취업규칙, 퇴직금 규정, 단체회각 이런 거 뭐 대부분 없더라고요. 중견기업 이상은 몰라도 조그만한 뭐 몇 명 소규모 회사에서 이런 것까지 안 하죠. 이거 이제 필수죠. 과거 3년간 결산 보고서, 재무상태표, 가장 마지막 재무상태표가 중요하고, 중간에 이게 있냐 없냐 해서 또 참 문제가 되는 사건도 있어요. 뭐 돈을 안 줬더니 이제 세무사가 안 줘서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저 비교 대잡 대차 대조표 비교 손익계산서 이거 뭘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안 내도 되는데, 아까 청산 가치를 따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굳이 안 내도 됩니다. 이런 거는 청산 대조표, 청산 재산 목록, 이거는 관제인이 해는 걸로서 신청서에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이제 첨부 서류로 써져 있는데 저희가 실무상으로는 이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제인이 하는 거죠, 사실상. 동산 및 동산 번호 이것도 제출해줘야 되고,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아주 착실하게 제출해야 되죠. 외상 매출금 일람표가 있으면 회사의 어떤 엑셀이라든가 자체 장부를 정리한 다음에 그걸 주면 되죠, 출력해서. 그다음에 거래 내역조회는 예금 거래 내역조회입니다. 예금 거래 내역조회를 최근에 한 1년치 정도를 아니면 6개월치 아니면 일정 특정 시점에서 부도나게 한 3개월 전 그런 상황에 뭐 계좌가 10개다 그래도 엄청 300페이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게 주거래은행 채권자 목록은 이제 이거는 별도로 내지 않고요, 파일로 해서 법인파산에서 5대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자산 목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신문사항, 대표자 신문사항,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자산 목록, 채권자 목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자산 목록, 대표자 신문사항 4개의 목록이네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별도로 여기다 첨부할 필요는 없어요. 뭐 이런 걸 이게 이제 일람표가 실제 전자수송돼서는 옛날엔 종이에 여기 다 첨부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채권자 목록 여기 첨부 안 하고요. 이렇게 별도로 전자수송해서 목록을 줍니다. 그걸 사세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약간 좀 이 신청서를 쓰실 때 종이 소송 시절에 써갖고 전자수송과 좀 안 맞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사실증명은 세무서에 8대 사실증명, 8대 사실증명이 있죠. 사업자 등록, 폐업 사실증명, 체납 사실증명, 소득금액 증명, 부가세 납세 증명, 면세 증명,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매출처, 매출 매입, 지방세는 재산과 관련된 세금이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도 이제 납세 증명, 체납 증명 다 필요해요.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보험료 납부 내역서, 보험계약 현황 조회, 보험계약 조회, 그 다음에 뭐 이 보험료는 4대 보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 보험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재단 채권 체납 내역이죠. 지방세 체납. 왜냐하면 우선 변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공보험료 미납 내역세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소송조회는 법인도 해야죠. 그렇죠? 개인은 제가 소송조회 반드시 한다 그랬죠. 요즘 많이 강조했죠.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초전자 주식회사다. 그러면 서초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코트넷 사건 검색을 대표이사가 직접 올라가서 요구하세요. 그러면 다 해줄 겁니다.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 경매, 민사집행, 뭐 파산은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 소장사고는 뭐 소송을 당한 거 이런 거 가압류, 지급명령 이런 거 첨부해 줍니다. 그 다음에 뭐 관계회사의 등기부증명. 여기 이것보다 좀 많이 더 나갈 수도 있고 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신청서는 좀 간단하게 쓰고요. 다 목록화했습니다. 목록화해갖고 다 표로 돼 있죠. 법인 파산이 용어만 익숙하고 어느 정도 좀 하면은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오히려 좀 몇 번 시달리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회계도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거. 뭐 자세하게 뭐 회계를 뭐 숫자를 감사하는 거라든가 그 불일치를 추적하는 건 아니죠. 불일치를 추적하는 거는 관제인하고 판사입니다. 근데 그걸 너무 엄격히 교육하면 선고 못하죠. 그래서 일정 정도 선고하고 그 차이가 왜 벌어졌는지를 대표이사 신문상에다 물어봅니다. 유동자산이 10억으로 돼 있는데 왜 회사에 돈이 없습니까? 아, 그거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회사의 어떤 신용을 빵빵하기 위해서 사실상 10억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거에 불과합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하면은 그래요? 넘어가야지. 뭐 그걸 뭐 돈을 띵겨 먹었느니 그건 나중에 관제인이 또 밝혀야 될 문제죠. 횡령되면 형사고소할 수도 있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회사가 그런 식으로 대표자 신문상의 반은 변명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 왜 이렇게 차이 있냐?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 이것과 이 차이는 왜 그러냐? 이거는 어떠냐? 그래서 판사님들이 나름대로 이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니까 한번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기 전에 사전에 질문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 궁금한 건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제 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